아들을 품에 안은 시간은 단 하루. 24살 산모가 떠난 뒤 72년, 조선 가장 강한 왕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문종의 아내이자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였습니다. 출산 다음 날 세상을 떠난 지 16년, 세조는 죽은 형수의 무덤까지 파헤쳐 평민의 예로 내쳤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순간부터 세조 가문에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457년 가을, 경기도 안산 바닷가 근처의 야산에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꾼들은 아니었습니다. 관복을 차려입은 조정 관리와 병사들이 앞장섰고 그 뒤로 삽과 곡괭이를 든 장정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야산 언덕 위에는 한때 왕비의 무덤이라 불리던 돌무더기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한양에서 내려온 왕의 어명이 낭독되었습니다. 듣고 있던 관리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럴만도 했습니다. 이날 떨어진 명령은 조선이 가장 꺼리던 일, 이미 땅에 묻힌 왕실의 관을 꺼내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파내라, 관을 꺼내라. 석실을 깨라는 지시가 뒤따랐습니다. 장정들의 곡괭이가 돌벽을 내려치자 단단한 석실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돌 부스러기가 사방으로 튀었고 흙먼지가 바닷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한참 만에 석실 안쪽이 드러났고 그 속에는 나무관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16년의 세월이 쌓인 관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밧줄을 걸어 관을 꺼냈습니다. 그런 다음 왕비의 관이 실려간 곳은 왕릉이 아니라 바로 아래 바닷가였습니다. 왕비의 예도, 평민의 예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관은 파도 소리가 들리는 갯벌 근처에 거칠게 버려졌습니다. 지켜보던 늙은 감관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조선이 개국한 지 60여 년, 왕이 직접 형수의 무덤을 파헤쳐 바닷가에 내다버린 일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조선 제7대 왕 세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관 안에 누워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세조의 친형 문종의 아내이자 조카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였습니다. 이미 16년 전에 세상을 떠나 땅에 묻힌 지 오래된 형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미 16년 전에 세상을 떠난 왕비의 무덤을 살아있는 왕이 도대체 왜 직접 파헤친 것일까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조선의 왕이 자기 손으로 형수의 관을 꺼내 바닷가에 내던져야 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였길래 살아서도 아니고 죽어서 16년이 지난 뒤에 왕의 분노를 받아야 했을까요? 이야기는 16년 전 경복궁 자선당에서 시작됩니다. 세종 23년, 그러니까 1441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날 경복궁 동궁전에서는 조선 왕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 울려 퍼졌습니다. 7월 23일, 한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훗날 단종이라 불릴 원손이었습니다. 산모는 24살 권씨 부인이었습니다. 본관은 안동, 아버지는 권전이라는 조용한 문신이었습니다. 앞서 두 번의 세자빈이 쫓겨난 뒤 세 번째로 간택된 사람. 그래서 조정의 기대는 더 무거웠습니다. 세자의 아내 자리에 오른 지 4해가 지나 있었고 첫 딸은 일찍 잃었고 둘째 딸 경혜공주가 곁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었습니다. 세종은 기뻐했습니다. 원손 탄생을 축하하며 전국에 대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들이 풀려났고 궁 안은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쁨의 자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축하 자리에 켜둔 큰 초 하나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세종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왕은 불길한 기운을 느꼈고 그 초를 당장 치우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징조였는지는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징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1441년 7월 24일, 아이를 낳은 권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출산 직후 생긴 병, 산용열이었습니다. 왕실의 가장 좋은 의원들이 붙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4해의 짧은 삶이 그렇게 저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겨우 하루 봤을 뿐이었습니다. 이름 한번 불러주지 못했습니다.
젖 한 번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품에 안고 잠든 밤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복궁 동궁전은 하루 만에 잔치에서 상가로 바뀌었습니다. 세종은 깊이 슬퍼했습니다. 아들 문종은 이미 2번의 아내를 잃고 3번째 아내마저 이렇게 보냈습니다. 갓 태어난 원소는 어머니 없이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권씨 부인의 아버지 권전도 그 슬픔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딸이 떠난 지 넉 달 뒤 그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집안이 그해 여름과 가을을 넘기지 못한 겁니다. 세종은 며느리에게 현덕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어진 덕을 드러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신은 경기도 안산 바닷가 가까운 야산에 묻혔습니다. 능 이름은 소릉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미 없는 원소는 할아버지 세종이 직접 챙겼습니다. 세종의 후궁이었던 혜빈 양씨가 자기 젖을 물려가며 9해 동안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왕실의 가장 화려한 자리에서 태어난 아이가 가장 쓸쓸한 어린 시절을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짜리 어머니가 남기고 간 갓난아기가 훗날 조선 역사에서 가장 슬픈 왕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난 그 아기, 훗날의 단종에게 처음 닥친 시련은 할아버지 세종의 죽음이었습니다.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문종은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의 자리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세자빈으로 죽은 권씨를 왕비로 추승하고 현덕 왕후라는 시호를 올립니다. 살아서는 단 하루도 왕비의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지 9년 만에 비로소 왕비가 되었습니다. 아들 단종은 그 사이 9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가 자기 젖을 물려가며 길러낸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죽은 아내를 잊지 못해 끝내 새 왕비를 맞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없는 궁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마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2년 5월 14일, 문종이 승하합니다. 왕위에 오른 지 겨우 2년 3개월 만이었고 향년 38세였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병든 놈을 이끌고 정사를 돌볼 때부터 문종은 세자로서 모든 국정을 맡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일찍부터 너무 많은 짐을 진 아들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무게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11살 단종이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태어난 다음 날 잃었고 아버지는 11살에 잃었습니다. 곁에는 수렴청정을 해줄 대비도 왕대비도 없었습니다. 만약 현덕왕후가 살아서 왕대비의 자리에 있었다면 적어도 어린 아들 곁에서 바람막이가 되어줄 사람이 한 명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린 왕에게는 그 한 명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명 대신 김종서와 황보인이 어린 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 반대편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수양대군이 움직입니다. 밤이 깊은 시각 수양대군은 직접 김종서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철퇴에 맞아 쓰러집니다. 조선 최고의 재상이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같은 밤 황보인을 비롯한 대신들이 궁으로 불려갔고 대궐 문 앞에서 차례차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사는 이 밤의 일을 계유정난이라 부릅니다. 쿠데타였습니다. 어린 조카의 신하들을 삼촌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한 것입니다. 단종은 여전히 용상에 앉아 있었지만 진짜 권력은 그날 밤 이미 수양대군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2년 뒤인 1455년 윤 6월 11일 단종은 결국 스스로 왕위에서 내려옵니다. 선양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누가 봐도 강제였습니다. 14살 소년이 삼촌에게 옥새를 넘기는 그 자리에서 신하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세조가 조선의 7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신하들이 모두 침묵한 것은 아닙니다. 이듬해인 1456년 성삼문과 박팽년을 비롯한 6명의 학자들이 단종을 다시 왕위로 모시려 합니다. 사육신 사건입니다. 거사는 사전에 발각됐고 6명은 모두 처참한 형을 받고 목숨을 잃습니다. 어린 조카를 지키려 한 대가였습니다. 쫓겨난 왕, 죽은 충신들,
왕위에 오른 삼촌. 여기까지는 드라마에서도 익히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간 1457년 여름, 세조는 한 장의 보고서를 받습니다. 금성대군이 순웅에서 단종 보기를 모의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세조는 즉시 수사를 명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들이 튀어나옵니다. 순웅에서 금성대군과 함께 거사를 모의한 사람들의 명단에 현덕왕후의 어머니 아기 최씨와 남동생 권자신이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최씨는 단종에게 외할머니이고 권자신은 단종의 외삼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단종을 지키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앞줄에 선 이들이 바로 죽은 현덕왕후의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세조의 판결은 신속했습니다. 최씨는 처형되었고 권자신은 능지처참에 해당하는 거열형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현덕왕후의 어머니와 남동생, 친정의 기둥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조선 왕실에서 손에 꼽을 만큼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457년 음력 6월 26일, 세조는 유례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의정부에서 올린 청을 받아들여 이미 16년 전에 세상을 떠난 형수의 왕후 자리를 거둬들이고 서인, 그러니까 평민으로 격하한 겁니다. 종묘에 모셔져 있던 신주도 뽑아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패하는 것도 무거운 일인데 세조는 죽은 사람을 패했습니다. 조선이 세워진 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결정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안산 바닷가 근처에 있던 소릉을 파헤치라는 어명이 내려진 겁니다. 왕비의 무덤을 허물고 관을 꺼내 평민의 예로 다시 묻으라는 지시였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꺼리던 형벌인 부관 참시를 왕실 여성에게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 첫 장면에서 보셨던 그 무덤, 삽이 석실을 깨고 관이 들려나오던 그 장면이 바로 이때 벌어진 일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조선에는 비슷한 상황에서 정반대로 결정한 사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종의 장인 시몬일가는 1418년에 태종의 손에 거의 다 몰살당했습니다. 반역 혐의를 뒤집어쓰고 집안이 풀뿌리까지 뽑혔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딸이자 세종의 아내였던 소원 왕후는 끝까지 왕비 자리를 지켜서 멘트. 아버지가 역적이 되었어도 왕후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선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종조차 그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왕비가 아니라 이미 16년 전에 세상을 떠난 왕비를 상대로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걸립니다. 세조의 친형 문종의 무덤은 경기도 구리의 현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종도 단종의 아버지이니 따지자면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대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조는 형의 무덤에는 삽 한 자루도 대지 않았습니다. 형의 무덤은 건드리지 못하고 형수의 무덤만 파헤친 겁니다. 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이 세조의 성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죽은 형에 대한 두려움은 남아 있었지만 이미 세상에 없는 형수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다고 본 겁니다. 가장 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 가장 힘없는 이름을 골라서 벌을 내린 것이죠. 단종을 지키려 한 사람들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의 뼈조차 이렇게 꺼내 벌하는데 살아있는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조선 왕실의 숨겨진 장면들을 사료와 함께 계속 전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실록은 이 과정을 아주 간결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짧은 몇 줄 안에 한 가문의 몰락과 한 왕비의 파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조한 문장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이 형장에서 사라지는 동안 16년 동안 고요히 누워있던 딸의 관이 땅 위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은 바닷가 쪽으로 옮겨졌고 평민의 예로 다시 묻혔습니다. 세조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왕위에 대한 위협을 뿌리채 뽑았다고 믿었을 겁니다. 단종을 지지하던 세력은 무너졌고 단종의 외가도 사라졌고 단종의 어머니까지 왕후가 아닌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책에 적힌 이름 하나, 종묘에 놓인 신주 하나,
무덤 하나까지 전부 정리한 셈입니다. 왕권을 지키려는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완벽한 마무리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은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16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살아있는 왕의 가문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야사에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사인 음해일기는 이렇게 전합니다. 어느 날 오후, 세조가 편전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형수, 현덕왕후였습니다. 여인은 세조를 똑바로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숙이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시숙의 아들을 죽이겠소. 세조가 놀라 눈을 떴습니다. 바로 그 순간 궁 바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신하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남 의경세자가 방금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살이었습니다. 멀쩡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야사책 연려실기술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또 다른 야사 금계필담은 꿈 장면을 더 자세히 그려냅니다. 꿈에서 현덕왕후가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그 자리에서부터 몸에 병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역상 앞에서 속삭이고 또 속삭였습니다. 세조가 형의 집안을 짓밟은 죗값을 받고 있다고, 죽은 왕비가 직접 찾아와 복수하고 있다고. 이렇게 세조의 꿈 이야기는 조선 민간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왕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록의 날짜를 살펴보면 야사가 전하는 이야기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록에 분명하게 적혀있는 날짜를 보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경세자가 숨을 거둔 날은 1457년 음력 9월 2일이었습니다. 세조의 장남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0일이 지난 음력 10월 21일, 영월 관풍원에서 단종이 사사됩니다. 즉 단종이 죽기도 전에 의경세자가 먼저 죽었다는 뜻입니다. 야사에서 현덕왕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숙이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시숙의 아들을 죽이겠소. 그런데 이 원한은 단종이 죽은 뒤에야 생길 수 있는 감정입니다. 내 아들을 죽이기 전에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가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야사의 저주서사는 실록의 날짜 앞에서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널리 퍼졌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야사가 거짓이라고 해서 백성들이 거짓말장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본 현실을 설명할 이야기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세조의 왕위는 처음부터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조카의 자리를 빼앗았고 동생들을 죽였고 형수의 무덤까지 파헤쳤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세조 가문에 실제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장남 의경세자가 20살에 돌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사인은 가위눌림이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세자가 밤에 악몽을 꾸다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세조 본인의 몸에도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록은 세조가 말년에 온몸의 종기와 피부병을 앓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가장 강한 왕이 밤이 되면 가장 약한 사람이 되어 이불을 끌어안고 있었던 셈입니다. 세조는 결국 불교에 깊이 귀의합니다. 원각사를 새로 세웠고 오대산 상원사에서 백일기도를 올렸습니다. 유학을 기본으로 삼는 조선의 왕이 불경을 품에 안고 살았다는 건 그 자체로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러다 1468년 음력 9월 8일, 세조는 52살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살아서 가장 강했던 왕의 마지막은 병과 악몽에 지친 한 늙은 환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조의 뒤를 이어 차남 예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예종은 즉위한 지 겨우 14개월 만인 1469년 11월, 경복궁 자미당에서 20살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세조의 큰아들은 세조보다 먼저 죽었고 세조의 둘째 아들은 세조보다 1년 뒤에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대가 끊기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그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야사의 저주를 떠올렸습니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이미 저주의 증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은 세조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45년이 더 지난 어느 여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집니다. 1513년, 그러니까 중종 8년 여름이었습니다. 조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묘에 하늘에서 커다란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후의 신주를 모신 곳입니다. 나라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벼락이 쳤습니다. 신하들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경고입니다. 옛사람들은 자연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을 하늘이 내린 경고라고 믿었습니다. 벼락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해석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하늘이 왜 하필 종묘에 벼락을 내렸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편덕왕후의 신주가 이 종묘 안에 없습니다. 문종 임금 곁에 있어야 할 왕후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하늘은 지금 그 빈자리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중종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보기 이야기는 그전부터 수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성종 때 남효운이라는 젊은 선비가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렸다가 관직길이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연산군 때는 김일손이 다시 보기를 건의했지만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중종 7년에는 경연자리에서 보기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고 조정에는 100번이 넘는 상소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벼락 한 번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1513년 3월 중종은 마침내 명을 내렸습니다. 현덕왕후의 지위를 돌려드려라.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덕왕후는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왕후가 아니었습니다. 능도 파헤쳐진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관은 60여 년 전 안산 바닷가 근처 어딘가에 버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 관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관을 옮기라고 명령받았던 사람도 그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도 대부분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사람을 보내 바닷가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해지던 이야기에 따르면 그 관을 찾은 건 어느 감관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감관은 능을 관리하던 조선의 관리입니다. 그 감관이 어느 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한 여인이 나타나 이렇게 일러줬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잠에서 깬 감관은 꿈이 가리킨 자리를 파보았습니다. 그 아래에서 오랫동안 잊혀있던 관 하나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관을 현장에 올려두었습니다. 뚜껑을 열기 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60년이 넘은 관입니다. 그것도 바닷가 근처 땅속에 버려져 있던 관입니다. 안에 무엇이 남아있을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실록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세상을 떠난 지 72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부패하지 않고 생전의 모습 그대로 온전했다고요.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24살에 눈을 감았던 한 젊은 어머니가 72년의 시간이 전부 비껴간 얼굴로 그 자리에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바람이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평생 그 장면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나라가 버렸던 왕후가 바닷가에 버려졌던 관이 그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1513년 4월 21일 그 관은 마침내 경기도 구리의 현능으로 옮겨졌습니다. 남편 문종이 누워있는 는이었습니다. 문종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다른 왕비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먼저 보낸 지 11년 만에 40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 함께 보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함께 본 시간은 더 짧았습니다. 단 하루였습니다. 그 하루짜리 어머니가 72년 만에 남편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밖에 품에 안아주지 못한 아들은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그 아들을 지키지 못했던 시간은 이미 다 흘러간 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72년을 기다린 자리였습니다.
현능의 봄바람이 그날 어떻게 불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24살에 멈춰버린 한 여인의 시간이 마침내 그 자리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세조는 살아서 조선에서 가장 강한 왕이 되었지만 죽어서는 가장 오래 심판받은 왕으로 남았습니다. 하루를 품에 안고 72년을 바다에 떠돌고 500년을 실록에 새겨진 어머니. 24살의 권씨 부인은 그렇게 남편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72년의 시간을 지켜본 사람이었다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하셨겠습니까?